웹툰이 스마트폰이라는 모바일 시장을 만나면서 이제 작가들과 플랫폼이 많은 노력을 해서 그리고 또 쉬운 접근성 때문에 그 산업 자체가 크게 벌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관점이 또 있어요. 쉬운 접근성과 디지털의 혜택을 다방면으로 보는 만큼 또 너무 가볍게 읽히고 또 쉽게 취급당하지 않나, 나도 모르게 쉽게 취급하고 있지 않나, 그런 습관이 들지 않나. 그래서 사람이 어딘가에서 이것을 열심히 만들고 있다는 가치로움이 좀 점점 상실되지 않나라는 걱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평소 그 분야에 미친 듯이 덕질을 하는 사람들이 나서서 중간 메신저 역할로 그 작품을 평론하거나 리뷰하고 그리고 소식들을 독자들한테 전해주고, 또 작가들 작품 만드신다고 바쁘시겠지만 또 작가들을 미디어로 끌어내서 그분들의 비하인드 스토리 이런 것들을 독자들한테 전해주면서 독자라는 사람에게 작가라는 사람을 가닿게 하는 일,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특히 이런 디지털 세대에서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일을 꾸준히 해오시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번역가로 활동하고 계시고 만화 평론가로도 얼마 전부터 활동하고 계시는, 또 만화계 웹툰계 최고의 팟캐스트죠. 웹툰이스타에서 어떤 역할을 담당하는지 이제 들어보도록 하죠. 웹툰이스타에서 어떤 역할을 담당하고 계시는 푸른봄 작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웹툰이스타의 푸른봄입니다. 오늘 원래는 웹툰이스타 세 분 모시고 인터뷰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이거 언제든지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사정이 생겨서, 또 저희가 이거를 돈을 받고 사명감을 가지고 하는 그런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각자의 벌이를 위해서 가셔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또 갑자기 잡힐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안타깝게 두 분이 안 오셔서 그분들은 다음에 모시고 웹툰이스타 얘기는 그때 가서 좀 다시 해보도록 할게요. 네. 이게 정말 네. 금요일까지는 되게 행복한 상황이었어요. 맞아요. 저 질문지 다 써놨습니다. 그 같이 하고 있는 친구들이 네. 이빨 같은 경우는 지금 여행을 갔는데 지난달에 잡아놨던 여행이어서 갔다 오는 길에 시간이 되면 들르겠다 라고까지 얘기를 했었고, 네네. 근데 앙팡도 할 수 있어, 만약에 최악의 경우가 생기잖아요. 근데 그 최악의 경우가 생겨버린 거예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정말 2017년에 처음으로 쓰는 말인데 면구스럽습니다. 2018년에 내년에 뵈면 되죠. 네. 내년에 웹툰이스타는 중점적으로는 그때 가서 파고 싶고요. 왜냐하면 웹툰이스타가 만화 클래식 만들 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됐어요. 많은 도움이 됐고, 지금도 내가 저것들을 따라잡아야지. 혼자의 단기 필마로 막 뛰어가면서 저 사람들을 따라잡아야지. 저것들이 이러면서 이러고 있는 방송 중에 하나고, 제가 웹툰 소개를 그동안 안 했던 이유가 이제 제가 차마 웹툰이스타가 제 스승 같은 존재인데 그 구역까지, 그 나와바리까지 들어갈 수는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쨌든 이렇게 또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푸른봄 작가님의 개인적인 이런 활동이나 이런 것도, 만화판에서 활동하시는 이야기나 이런 것들도 분명히 오늘 들어보시면 이게 개인적으로 모셔도 할 얘기가 많은 분이구나 라는 것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웹툰이스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터뷰를 한 두세 번 해보신 걸로 알고 있어요. 지면 인터뷰나 이런 걸 해보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개인적으로 인터뷰를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 이렇게 녹음으로 하는 건 처음이고요. 네. 녹음으로 제 개인적인 인터뷰는 아니고 웹툰계에 붙어있는 사람으로서 인터뷰를 한 적은 한 번 있었네요. 옛날에 MBC에서 하는 라디오가 있었는데 15분, 20분짜리 한 번 나간 적이 있었는데 그거 말고는 따로 이렇게 1대1로 하는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항상 이렇게 인터뷰 모시면 항상 그걸 보거든요. 이 사람이 얼마나 긴장하고 있나. 왜냐하면 그것 따라서 제가 해야 될 말이 달라져요. 근데 하나도 긴장을 안 하고 왜 매주 하는 건데 뭐. 저희 다 매주 하는 거라서. 그리고 방금 전에 저희가 또 웹툰이스타 제가 대타를 하는 게 띄고 왔습니다. 특별편에. 그렇죠. 지금 그래서 오늘 지금 녹음을 2시간째 뜨고 있는데 둘 다 이제 혀가 꼬일 수도 있어요. 이게 처음 시작할 때는 안 그랬었어요. 한 3시간 녹음을 해도 이제 좀 힘들다 이런 거였는데 한 4년 5년 하다 보니까 몸도 같이 낡아서 그 다행히 첫 녹음이 잘 나와서 제 기준에선 잘 나온 것 같아요. 나왔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타이트하게 잘, 다 선수끼리 알만한 사람끼리 그렇게 해서 오늘도 방송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평소 제가 푸른봄 작가님이라고 부르는데 오늘도 그냥 작가님 이렇게 부르면 편하신 대로. 그럼 작가님이라고 부르고 이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원래 본업은 번역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번역을 지금 한 5년 반째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 하시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제일 취급 안 하지만 제일 중요한 일이 전 번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약간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는 게 있어서 대우를 못 받죠. 네. 좀. 좀 안타깝죠. 그래서 그쪽 분야 일이 좀 힘든데 힘든 걸로 저도 알고 있어요. 넌지시. 네. 근데 어떠세요? 힘들죠. 이게 학생들이 방학하는 시즌 있잖아요. 네. 6월부터 9월, 뭐 12월 말부터 2월 이때까지는 일이 확실히 줄어요. 왜요? 학생들이 알바를 많이 뛰거든요. 번역 알바를. 학생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알바예요. 짧은 시간에 내가 실력만 있으면 짧은 시간에 바짝 벌 수 있고요. 그리고 뭐 계약 기간에 매여 있을 필요 없고요. 아, 또 그런 일이 있구나. 장기적으로 막 예를 들어서 알바를 구하면 최소 3개월 일해야 되고 이러잖아요. 근데 이거는 3일 정도만 일해도 한 달 일하는 거 벌 수 있고 막 이러니까 제대로 바싹만 하면 한 72시간 안 자면 되니까. 페이스북에 이제 글을 자주 올리세요. 네. 자주 올리시고 저도 둘 다 헤비 유저입니다. 네. 페이스북. 근데 다른 뭐 어떤 주제가 있는 테마가 있는 글들 말고 그냥 일상 글들 중에서 가장 많이 보는 제가 푸른봄 작가님 글 중에 제일 많이 보는 게 카페에 일하러 나왔는데 일하기 싫다. 아 제가 카페에서 일을 해요. 네. 번역 일을 할 때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내가 쉬는 공간과 일하는 공간을 분리시켜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게 안 되면 쉬어도 쉬는 게 아니고 일해도 일하는 게 아닌 게 돼버려서 네. 아예 이제는 분리를 시켰는데 그래서 저는 PC로 하는 게임을 하더라도 그냥 게임방을 가거든요. 집에서 안 하고 집은 완전히 쉬는 공간으로만 쓰고 있는데 근데 카페에 갔는데 너무 일하기 싫은 날이 있어요. 다 일하기 싫죠. 특히 더 특히 더. 네, 그런 날에 이제 그런 글을 올리는데 자주 올라오죠. 네, 자주 올라옵니다. 일할 때마다 일하기 싫은 거죠. 거의 맨날 올라오는 것 같아요. 저도 일하기 싫어서 매주 이렇게 글을 올리는데 둘 다 비슷한 것 같아요. 너무 이게 뭔가 같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내 앞에 노트북 하나 있고 옆에 커피 하나 있고 그게 제 테이블 세팅이 전부거든요. 그러면 일을 하고 있으면 저기서는 놀러 온 사람들 막 소개팅하는 커플 이런 사람들 막서 얘기하고 있는 거에 들리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노이즈 캔슬링이 되는 헤드폰을 샀습니다. 안 들으려고. 아 그래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게 보고 있는데 비쌀 텐데. 그거 할인할 때 사가지고 싸게 샀습니다. 그래도 이때까지 번역 일로 몇 년 하셨죠? 5년 반 정도. 5년 반 동안 살아남았다는 건 웹툰이스타로 돈도 안 되는데 번역으로 살아남았다는 건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이 분야에서. 이게 1년차, 2년차 때는 그냥 일이 없어도 버티고 이랬는데 네. 3년차가 되니까 일을 찾게 되더라고요. 그 전에도 꾸준히 포트폴리오라고 할 만한 걸 쌓아두긴 했는데 이제는 1, 2년차가 지나니까 확실히 뭔가 굵직한 게 하나 둘씩 생기고 그러니까 직접 이제 일을 물어오고 주변에서 일을 물어다 주시는 분들 계시고 되게 고마운 분들이죠. 번역이라는 게 이거는 프리랜서 중에서도 진짜 완전 프리랜서기 때문에 자기가 어떻게 찾지 않으면 안 되는 거고 또 실력이 없으면 바로 팽당하기 네. 쉬운 분야인데 그게 확실히 맞는 것 같아요. 진짜 실력 없으면 모든 프리랜서가 다 그렇지만 내가 실력이 없으면 아예 다음 일이라는 게 없어요. 맞아요. 네. 업계가 너무 좁아서. 일하실 때 가장 힘든 부분은 뭡니까? 번역 일하실 때. 아무래도 힘든 부분은 입금이 늦어질 때. 입금. 네, 제일 힘들죠. 그리고 큰 프로젝트 같은 걸 맡으면 거기서 이제 번역은 거의 마지막 단계에서 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이미 원어로 다 나와 있고 그걸 네. 이제 옮겨서 이거는 이제 그걸 복제하는 거에 가까운데 그 기한이 번역 기한은 굉장히 짧게 줘요. 타이트하게. 그러니까 번역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죠. 그렇다고 볼 수도 있죠. 그리고 하고 나면 이 사람들한테는 짧게 치고 가는 그냥 징검다리 같은 거 하나였기 때문에 신경을 안 쓰게 돼요. 그래서 작은 회사 같은 경우에 특히 입금을 안 해주는 게 아니고 잊어버린 거야. 그런 경우가 가끔 있어요. 계속 말을 해야 되죠. 말하는 건 중요합니다. 네. 그렇게 하면 뭐 결과가 마음에 들면 다음에도 일이 있고 이러니까. 그러면 방금 전에 이렇게 좀 자기 그 번역을 맡기시는 클라이언트들 입장에서는 어떤 큰 프로젝트의 일부일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이게 중요성에 그러니까 라이트하게 좀 생각한다 이거죠. 돈을 그렇죠. 안 주는 게 아니고. 네. 근데 그러면 이 반대로 질문을 드려볼게요. 이 번역의 중요성에 대해서 어필을 한다면 어떤 부분을 어필할 수 있을까요? 번역의 목적에 따라 조금 다른데요. 네. 예를 들어서 소설 번역이다. 그러면 내가 어떤 책을 읽고 굉장히 감명을 받았잖아요. 이 내가 받은 감동을 원어로 읽는 독자들 말고 네. 번역된 언어로 읽는 독자들한테 똑같이 전달을 해줘야 돼요. 근데 문화권이 다르잖아요. 문화권이 다르기 때문에 이 번역이 어려운 거죠. 소설 번역이나 문화 번역이. 예를 들어서 이번에 맨부커상 받은 한강 작가의 채식주의자 같은 경우에 언니라는 표현을 시스터라고 번역을 안 하고 ONNI로 번역을 했어요. 한국에 있는 언니랑
영국에서 부르는 미국에서 부르는 시스터의 의미는 완전 다른 의미거든요. 그럴 수 있죠. 근데 번역을 하면 똑같잖아요. 언니, 시스터, 언니는 시스터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네. 근데 그 사람은 언니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게 우리가 식당에 가서 여성분들이 언니 여기 주문 좀 받아주세요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랑 그 해외에서 시스터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분들한테 웨이트리스라고 부르든지 웨이터라고 부르든지 말씀을 하시는 거랑 완전 다른 의미이기 때문에 그 의미를 살리고 싶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걸 이제 그것도 운이죠, 확실히. 판단을 해야 되는 걸. 네. 번역가가. 이게 사람들이 받아들일 때 이상하게 번역을 했네라고 받아들일 것인가, 읽고서 아 이래서 이렇게 번역을 했구나라고 이해를 하고 받아들여줄 것인가. 그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죠. 그럼 그거랑 연결해서 저는 번역 분야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조예가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만 제가 생각하기에 일반 이런 아까 말한 소설, 만화, 영화 이런 번역, 컨텐츠 분야 번역할 때랑 학술 논문 이런 거 번역할 때랑 좀 뭐라 그럴까 다를 것 같아요. 네, 완전 달라요. 마음가짐이 다를 것 같은데 그런 거에 또 공통점도 있겠죠. 그 네. 공통점과 전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봅니다. 컨텐츠 분야를 번역하느냐, 학술 논문을 번역하느냐를 보는데 이걸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듣고 싶네요. 논문 번역도 제가 좀 자주 했었는데 네. 초반에 자주 했던 실수는 약간 우리나라 말이 그래요. 우리나라 말이 엄밀함에 지금 굉장히 약한 언어예요. 한국어 자체가. 그러니까 이 개념에 대해 설명을 할 때 엄밀하게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만화 같은 경우에 어떤 번역에서 뭐가 나왔었냐면 순정 만화가 나왔어요. 근데 순정 만화를 번역한다 생각하면 보통 로맨스 코믹스라고 생각하잖아요. 로맨틱 코믹스 뭐 이런. 네. 근데 순정 만화는 이 학술 분야에서는 어느 시기에 나온 어느 작가들이 어떻게 만들어낸 작품들을 순정 만화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순정 만화라고 그대로 따옴표를 쳐서 해줘야 돼요. 근데 일상 언어에서 너 그 순정 만화 봤냐라고 물어볼 때는 Did you read 한 다음에 그냥 로맨스 코믹스 해도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개념들이 약간 혼동이 됐어요. 제가 처음에 초기에 번역을 할 때는. 근데 지금은 그 엄밀함에 대해서 좀 배경조사가 필요하고 그걸 알죠. 이게 배워서 아는 거랑 실제로 그쪽에 수정 요청이 들어올 때 받는 충격은 다르더라고요. 확실히. 그 엄밀함을 찾아가는 좀 더 그 엄밀함을 따져야 되는 게 그 학술 번역이라면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이해하는 정서를 좀 더 풀어야 되는 게 컨텐츠 번역이 되겠죠. 공통점은 뭘까요? 공통점은 아무래도 독자 경험을 갖게 만들어주는 거. 타겟 독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논문 같은 경우는 이걸 연구하는 사람들일 것이고 그리고 그 소설 같은 경우에는 이 원문에서 봤던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20대 중반이다. 네. 그럼 20대 중반에게 닿을 수 있을 만한 번역을 해야 된다는 거. 이런 독자 경험이 갖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군요. 만화 관련해서 번역은 해보신 적 있으신지? 한 2번 정도 있는데 네. 하나는 정식으로 한 건 아니고 그냥 감수였고요. 원문으로 돼 있는 걸 영어로 돼 있는 걸 한국어로 들어갔을 때 그걸 감수해달라고 부탁이 들어와서 한번 감수를 한 적이 있었고 그 다음에는 알고 계시는 약수 작가님 몰라요 그 사람. 네. 약수 작가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네네. 그분이 맡기셔서 그걸 지금 하고 있고요. 네. 근데 네. 만화 번역은 정말 어렵더라고요. 왜 그렇죠? 아예 달라요. 아 그래요? 네. 여태까지 했던 번역들이랑 완전히 달라요. 어떤 부분이 아직 단어로 정리 안 되셨을 수도 있잖아요. 아 지금 좀 돼 있는데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말에서 터벅을 영어로 어떻게 번역을 할 것인가. 헐. 그거 다 효과음으로 들어가잖아요 뒤에. 네. 아무렇지 않게 깔려 있는 건데 그리고 쾅 하는 거 그걸 부음으로 할 것이냐 카부음으로 할 것이냐 쾅으로 그대로 갈 것이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말풍선이라는 공간의 제한이 있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그 영화 번역 같은 경우에는 2줄에 40글자 이하 이런 식으로 제한이 있어요. 그럼 거기에 내가 맞추면 되는데 말풍선은 일부러 크게 해놓고 작게 쓰는 경우도 있고 작은데 가득 채우는 경우도 있고 되게 다양하잖아요. 네네. 그럼 그 공간의 제약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음. 독자들의 가독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네네. 근데 이게 되게 주관적이잖아요. 이걸 맞출 수가 없더라고요. 잘 조율하는 게 되게 힘들더라고요. 저도 만화 번역 되게 욕 많이 했었는데 해보고 느꼈습니다. 어렵구나. 최강이에요. 최강. 마지막 최종 보스예요. 효과음 이런 게 진짜 어렵겠네요. 네. 앞으로도 그 만약 앞으로도 만화 관련된 거 번역은 해보실 의향이 있는지 계속 어려운데? 그 약간 그거 있죠. 파이널 판타지 같은 게임을 하면 그 기술 쓰는 거 굉장히 어렵다 그러잖아요. 그 커맨드를 넣었을 때 쾌감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한번
제대로 한번 해보고 싶은 생각은 있어요. 근데 공부를 많이 해야겠죠. 일본어처럼 레퍼런스가 많은 경우도 있는데 제 전공 원화가 영어다 보니까 영어 만화가 들어오는 경우에 보통 히어로물이 많이 들어오죠. 마블이나 DC에. 그거는 이미 하고 계시는 분들이 너무 잘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는 거꾸로 한국의 만화를 외국으로 나간다. 이것도 이미 그 불법 시장이라든지 그런 데서 너무 잘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좀 고민을 하고 있긴 해요. 그러면 지금은 영어만 번역하시는 거예요? 네, 번역은 영어만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은 지금은 거의 만화가 웹툰 시장이잖아요. 그렇죠. 약간 설명이 길어질 수도 있는데 웹툰 시장이라는 게 한 편 로테이션 기간이 일주일입니다. 작가한테 그러니까 PD가 감수하고 이런 걸 떠나면은 6일 떨어져요. 6일. 그렇죠. 6일 만에 한 작품을 만들어야 돼요. 그럼 여기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한 작품 A라는 작품을 냈는데 이거를 일본, 중국, 미국, 한국, 뭐 프랑스 이게 큰 데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동시 번역. 인도도 요새 많이 가니까 인도네시아 이런 데 가서 동시 번역을 해서 동시에 연재를 한다고 쳤을 때 예를 들어서 번역이 끼어들 수 있는 날 수가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봐요. 지금 현재 상태로는. 앞으로도 이렇게 갈 텐데. 그래서 제가 이거는 꾸준하게 그냥 밀고 있는 건데 절반 이상을 사전 제작을 해서 들어가야 된다라고 계속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선인세 개념이랑은 좀 다르죠. 제작비를 미리 지원해주고 예를 들어서 편당 얼마라고 끊어서 25편이면은 그 중에 15편 정도는 사전 제작을 들어가고 라이브로 들어가는 건 그 15주가 벌었으니까 그 15주 동안 10편을 만드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혹시 독자분들이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 푸른봄 작가님이랑 저랑 평소에 사석에서 얘기할 때 서로 의견이 많이 달라요. 네. 서로 이게 만화나 만화판을 보고 있는 생각들이 많이 달라서 지금부터 이제 집중적으로 만화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리는 건데 서로 싸우진 않는데 언성이 높아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말을 안 놓는 이유도 그거거든요. 이게 말 놓기 시작하면 싸우게 될까봐 서로 말을 안 놓는데 그냥 의견이 달라서 목소리가 높아지는 거지 저희가 이 방송 녹음되는 도중에도 절대 싸우는 건 아니라는 거 그 점 독자분들이 청취자분들이 좀 알아주셨습니다. 절대 싸우는 거 아닙니다. 무장을 하고 있다거나 그런 거 아닐까요? 둘 다 서로 그냥 보는 눈이 좀 많이 달라요. 네. 근데 들어보시면은 다 다양하게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럼 이거 관련해서 플랫폼들이 선투자 개념으로 작품을 만들려고 안 하잖아요. 지금은 안 하죠. 그러니까 지금 만화 웹툰에서 작가를 활용하는 방식이 엄청 유명한 작가는 그냥 유명한 대우를 해주고 그 밑에는 다 한 번 만들어서 쓰고 또 다른 그러니까 왜냐하면 신인 작가를 하고 싶은 사람들 잘하고 계속 만들고 싶은 사람들은 계속 매년 졸업생들이 넘쳐나니까 그 중에서 뽑아서 작품 만들게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좀 한 번 쓰고 버린다고 하기까지는 너무 잔인하지만 그런 유로 되든지 아니면 저 위에 누가 압정 모양이라고 하더라고요. 저 위에 네. 정말 어느 정도 대박난 작가들은 이렇게 그런 식으로 만들고 이런 식으로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그 밑에 한 번 쓰고 버려지는 많은 작가들 작품에 그러니까 이 시장이 중요한데 이 시장에 그렇게 번역을 투자할까요? 그러니까 미리 사전 제작이나 이런 거? 처음엔 지금 상황이나 앞으로 한 향후 1, 2년 길게 잡아서 3년 정도는 네. 안 하려고 할 거예요. 왜냐면 들이는 투자 대비 회수가 잘 안 되니까. 근데 이게 지금은 컨텐츠가 워낙에 많으니까 네. 이 갭이 좁혀지지 않는 거죠. 한 작품이 그냥 대박이 났어요. 투자를 얼마 안 했는데. 그럼 거기서 벌어들이는 돈이 이 작품에 나오는 투자 대비 대박이 났으니 다른 작품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바라지만 사실은 그 대박이 난 작품에 그래서 회수한 돈을 가지고 재투자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이 재투자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작품에 들어가는 돈은 고정 비용으로 계속 나가는데 이 작품에서 벌어둔 걸 쟁여놔야 안정성이 생기니까 그래서 재투자가 잘 안 되고 있는 거죠. 근데 번역이라는 부분도 생각은 하고자 있을 거예요. 작년이랑 재작년쯤에 그 웹툰의 세계화 붐이 한번 일었었잖아요. 네이버가 원년을 선언하고 다음은 북미에 진출하고 네이버에서는 인도네시아에서 대박난 작품들을 소개하고 이런 좀 시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 시기가 지나고 나서 사실은 그게 그렇게까지 얘기한 것만큼 크게 되진 않았구나 라는 게 눈에 보이기 시작했고 그거 그냥 투자자들한테 호객한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이렇게 잘 나가는데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투자해 주십시오라고 말을 한 거죠. 우리가 오히려 돈을 쥐어주고 연재시켜 주세요 한 플랫폼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플랫폼에서 그 북미 시장에 연재할 수 있도록 중국이었던 것 같아요. 중국 시장에 작품 걸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고 오히려 돈을 주면서 작품을 걸고 우리 이렇게 나가고 있어요라고 호객을 하고 그걸로 투자자를 구하고 이런 하면 안 될 짓을 했던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를 왜 여쭤보냐면 저도 답답해서 그런데 한국은 분명 스몰 마켓이에요. 그리고 한국에는 다른 컨텐츠들이 강한 게 너무 많아요. 볼거리가 너무 많아. 할 거리는 얼마 없는데 볼거리는 정말 많은 나라예요. 근데 이런 나라에서 만약에 우리가 다른 나라들처럼 이렇게 작가가 한 작품에 좀 집중해서 사전 제작도 가능하고 이렇게 되려면 다른 언어권으로 계속 작품을 내보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크게 얘기해서 북미, 유럽, 일본, 중국, 뭐 인도도 사람 많으니까 그쪽으로 이렇게 내보내야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언어예요. 언어. 그러니까 언어가 다르다는 거는 감수성도 다르다는 얘기고 그 사람들이 그걸 대하는 방식도 다 다르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빅마켓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언어권을 다 뚫고 나가서 거기에다가 작품들 다 걸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번역가들이 해야 될 일이 엄청 많아지는 거예요. 제대로만 된다면. 만약에 그렇게 해서 성공만 한다면 번역만 맡아서 주로 해주는 회사를 만들어서도 먹고 살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시스템이 가능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계속 이 스몰 마켓 느낌 말고 스몰 마켓에서는 아까 말했듯이 대박 작가는 대박 작가대로 먹고 살고 밑에는 계속 일회용으로 작가를 쓰고 버리고 이 체제에서 벗어날 수 없거든요. 그리고 만약 그렇게 안 하려면 어떤 풍부한 인디 시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에도 아직 얘기할 단계는 아닌 것 같고 어떻게 보세요? 이 전체적인 판에 대해서. 저는 지금 당장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비전을 제시하는 것도 중요한데 일단은 현재 상황으로서는 살아남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모든 플랫폼이 작가들과 함께해서 살아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되는데 전 지금 그 진통 과정에 있다고 보고요. 지금 연말에 벌어진 일련의 사태들이 진통 과정에 있다고 보는데 이건 이제 저는 물론 이제 직접 피부에 닿지 않고 한 발짝 물러나 있으니까 네. 하는 말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까 말했던 사전 제작으로 들어가서 작가의 생활이 일단 보장이 되고 최소한 15주면은 대략 한 5달 정도 되잖아요. 4-5달 정도는 보장이 되고 그 이후에 이것으로 벌어들일 수 있는 코인 수익이라든지 아니면 뭐 유료화 매출이라든지 아니면 단행본 수익이라든지 이런 거를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이 생기니까 그 기간 동안 그럼 사전 제작을 하면 장점이 단행본도 바로 나올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단행본 편집을 그 내가 라이브로 18회 그려야 되는데 18회 그리고 나서 단행본을 만드는 거랑 그 15주 안에 단행본 절반 작업 반, 10화 작업 반 이렇게 해서 나눠서 할 수 있는 여유도 생기고 그리고 작가들이 일단 밖으로 나가서 사람을 만날 수 있잖아요. 사람처럼 살 수 있는 기간이 생긴단 말이에요. 물론 그 제작 기간 동안은 아니겠지만 작가들이 사람한테서 영감을 많이 얻기 때문에 계속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네. 사람 만날 시간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자기 얘기만 하고 있는 거야. 다음 작품도 자기 얘기, 그 다음 작품도 자기 얘기. 그러다 보면은 그게 한 10년 굳어지면 결국 안 좋게 되는 경우가 많죠. 이게 한 10년 전부터 계속 이어진 거라고 보는데 그 웹툰 작가분들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지금 잘 나가는 작가분들이야 상관이 없어요. 그분들은 1년에 하나 연재해서 한 2년 벌어먹을 거니까. 근데 신인 작가들은 문제가 다르잖아요. 하나를 만들었어요. 4개월 취재를 해서 6개월 동안 하나 해서 만들었어요. 작품 하나. 그럼 6개월 동안 완결을 지었어요. 그러고 나면 그 다음 취재는 또 4개월이 걸린단 말이에요. 근데 생활비 들어가고 어시비 들어가고 뭐 하고 하다 보면 6개월을 버틸 수 있는 체력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죠. 몸은 망가졌고 그걸 치료하는데 몇 개월 쓰고 몇백만 원 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음 연재를 준비해야 되는데 그 다음 작품 차기작은 파워가 떨어지는 거죠. 신인 때보다. 그래서 이게 슈퍼머 징크스가 항상 오는데 작가들이 이걸 좀 없애줄 방법이 뭐가 있겠느냐. 방금 그 단어 한 번만 더 설명해 주세요. 슈퍼머 징크스라고 그 슈퍼루키로 등장했던 신인 선수가 스포츠에서 2년 차에 완전 죽을 쓰는 거예요. 1년 차에 너무 혹사를 해서 그런 게 계속 오는데 네네네. 이런 걸 보면서 이 작가들은 요즘 작가들은 두 번째 작품은 재미가 없네 라고 하고 말 게 아니라 왜 그런지를 파악해 봐야 하잖아요. 체력이 없기 때문인데 그럼 이 체력을 만들어줄 수 있는 시스템이 뭐가 있겠느냐. 저는 그거를 물론 이제 신인 때는 첫 작품 때는 라이브를 할 수 있다고 보자고요. 그럼 두 번째 작품을 연재를 할 때는 미리 그 체력을 보존해 줄 수 있는 첫 번째 작품에서 이만큼의 수익이 나왔으니 이 정도는 할 수 있겠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8화 정도
두 달 정도 버틸 수 있는 그 정도를 먼저 지원해주고 그 다음에 고려는 고려대로 나와야죠. 그걸 좀 만들어줘야 되지 않나? 근데 이걸 하겠다고 만든 게 MG였는데 MG가 잘못된 거잖아요.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버린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작가들대로 그리고 플랫폼대로 고민이 많은데 이 고민을 조율할 수 있는 그 진통 기간이 지금이라고 봐요. 그래서 만약에 사전 제작이 되면 번역기로 넘어와서 번역을 할 수 있는 그 기간이 길어지죠. 그럼 번역의 퀄리티가 올라갈 것이고 네. 그리고 그 현지의 반응을 볼 수 있는 시간도 길어져요. 그러니까 그 결론적으로는 해외 진출하는데 좀 더 유리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번역할 때 네. 그냥 만화 해보셨으니까 만화 같은 거 번역할 때 그냥 텍스처만 옵니까? 아니요, 그냥 죄송해요. 텍스처래 텍스트만 옵니까? 원고가 오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그걸 보고서 이게 어떤 맥락인지 파악해야 그죠? 되기 때문에 보통은 원고가 오고 음. 아니면 적어도 콘티는 와요. 콘티는. 네. 뻔한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만화 좋아하시죠? 엄청 좋아하죠. 얼마나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제 인생 최초의 만화는 슬램덩크였어요. 어릴 너무 때. 큰 거를 보신 거 아니에요? 그때가 96년도, 95년도 막 이때였는데 저희 친형이 저랑 9살 차이가 나요. 그때 제가 이제 초등학교 막 들어가고 그럴 때라서 형은 고등학생이었는데 그때 고등학생이면 90년대 중반의 고등학생이면 안 볼 리가 없는 만화잖아요. 네. 드래곤볼 슬램덩크 막 일본 시장 열리고 그럴 때 그때 본 최초의 만화가 슬램덩크인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너무 높아졌죠. 그래서 한동안 만화를 안 봤어요. 만화가 슬램덩크 말고는 별로 재밌는 게 없네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리고 판타지 소설을 한창 봤어요. 그때 처음 본 판타지 소설도 눈물을 마시는 새였어요. 영도 작가. 네. 너무 높은 걸 본 거죠. 드래곤 라자를 안 보고 바로 보셨어요? 네, 처음에 드래곤 라자를 먼저 봤구나. 그 텍스트 왜냐하면 드래곤 라자를 보지 않은 사람들이 눈물을 마시는 새를 보면서 그 분위기를 재밌게 볼 수가 없어요. 맞아. 그 특유의 텍스처를 계속 텍스트를. 그래서 계속 그런 식으로 보다가 고등학생이 되고 원나블이 인기를 얻기 시작하면서 그때 블리치가 한창 팍 치고 올라올 때였어요. 네. 그래서 나루토는 한 29권까지 보다 말았고 원피스도 중학생 때 하늘섬 가는 것까지 보고 말았고 그랬는데 블리치를 한창 보다가 블리치도 아이젠 소스케가 죽는 것까지 보고 죽었다고 생각되던 때까지 보고 말았어요. 이런 식으로 그냥 보다 말다 하다가 그때 막 웹툰이라는 게 유명해지기 시작했거든요. 이런 게 있다. 네. 그때 본 웹툰들이 마음의 소리 뭐 그런 작품들 위대한 캐치비. 그런 작품들이 막 이렇게 유명해지기 시작하던 때 그리고 강풀 작가님이 순정 만화를 그린 걸 보면서 그리고 좀 있다가 대학교 들어가는 거 타이밍 이런 거 나오는 거 보면서 아 내가 찾던 만화가 여기에 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전에 만화는 물리적인 책으로 있기 때문에 내가 가서 찾아보고 재밌을 것 같은 거를 사서 봐야 되는데 고등학생이 돈이 있었지 얼마나 있었겠어요. 그리고 이게 이미 막 30권 40권씩 나와 있다고. 그러면 이미 그때는 그 대본소 책 빌려주는 데가 대여소가 거의 망한 시점이었기 때문에 제 고등학생 때는 그렇죠. 책을 빌려오려면 자전거를 타고 10분을 갔어야 됐어요. 누가 가요 거기를. 그 동네 사는 애들이나 가겠지. 그래서 안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웹툰을 찾아보게 됐고 웹툰에서 재밌는 게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됐고 그러면서 웹툰을 계속 보게 된 거죠. 제가 이걸 왜 물어보냐면 만화를 좋아하신다고 제가 느꼈던 게 얼마 전에 만화 평론 뭐 요새는 리뷰 에세이라는 좀 라이트한 단어로 이렇게 순화된 언어를 쓰는데 전 평론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만화 평론을 하셔서 공모전에서 상을 받으셨어요. 이게 얼마 전에 오랜만에 부활한 2년 만에 부활했죠. 만화 평론 공모전이었는데 어느 공모전이었습니까 그게? 그게 그 만화영상진흥원에서 하는 그 만화 평론 그 웹진처럼 네네. 만화 교장 가게를 운영하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 실을 신인 작가들을 뽑는 신인 평론가를 뽑는 공모전이었습니다. 대상? 아니요 우수상 2등. 대상한 분이 어떤 분인지 제가 어떻게 알게 됐어요. 그분은 저를 몰라요. 아시려나? 아무튼 그분을 봤는데 그분은 애니메이션 쪽으로 잔뼈가 굵으신 분이시더라고. 애니메이션 평론이나 이쪽으로. 그렇군요. 축하드립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상금은 남았어요? 아직 그 받지도 못했어요. 그래요? 12월 26일에 페이스북에는 상금으로 내가 상금 받았기 때문에 산다고 고기 사시는 장면. 그건 이미 땡겨서. 땡겨서. 어떤 작품을 쓰셨습니까? 두 작품을 썼는데 한 작품은 자유평론이랑 지정평론이 있었어요.
지정평론은 5작품 중에 한 작품을 쓰는 거고 거기에 있던 작품들이 뭐였었지? 이젠 기억이 안 나네요. 그 중에 하나 여중생 쓰신 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여중생 A. 여중생 A 허86 작가님의 그리고 자유평론 네가 그런 거 한번 써서 갖고 와봐라 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거기서는 부암동 복수자 소셜 클럽을 썼습니다. 상 받으실 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그때 아직 받지는 않았구나. 네, 26일날 시상식이기 때문에 그 공지를 받았죠. 네. 어떠셨어요 기분? 한 3주를 기다렸어요. 10월 31일이 마감이었고 네. 그리고 상 발표를 받은 게 23일이었거든요. 11월. 네. 그래서 3주 동안 한 일주일은 읽어보고 하는데 열흘 보름은 걸리겠지 라고 생각을 해서 일주일은 메일을 안 들어봐도 봤어요. 그리고 한 열흘 정도 지나고 나서부터 시간마다 들어가 보는 거예요. 업무 시간 9시부터 6시까지 그분들은 이제 중공무원이니까 출근해서 퇴근할 때쯤까지 계속 보는 거예요. 새로 고침을 계속 하고 있고 그랬는데 그러다가 중간에 이제 일본 여행을 한번 갔다 왔어요. 2박 3일. 네. 일본 여행을 갔는데 일본의 인터넷이 오지게 느려요. 전 안 씁니다. 일본 가면. 너무 느리더라고 진짜. 그래서 들어가서 메일을 계속 확인을 했는데 이게 느리잖아요. 뜨는데 막 새 메일이 들어왔다는 거야. 눌렀어요. 설마 했는데 광고 메일이고 이러면 너무 화가 나는 거야. 광고 메일 이미지도 막. 네. 그래갖고 그렇게 돌아왔습니다. 떨어졌나 보다. 한 달이 지나도 연락이 안 왔구나 했는데 돌아와서 다음 날 11월 23일에 당선됐다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보고서 집에 혼자서 누워있다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봤거든요. 11시쯤 일어나서 와, 이제 다시 일을 하는 일상으로 돌아가야 되는구나 하고서 메일을 딱 눌렀는데 그 만화영상진흥원에서 메일이 왔다고 눌렀는데 우수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난 가작만 돼도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우수상이라니 이게 상을 5명 주거든요. 대상 1명, 우수상 1명, 가작 3명이에요. 그래서 가작의 가능성이 높으니까 가작이라도 됐으면 좋겠다. 글 잘 쓰시는 분들 워낙 많고 그러니까 근데 우수상 주셔가지고 정말 되게 좋았어요. 되게 기뻤어요. 한국 컨텐츠 진흥원? 만화영상진흥원. 만화영상진흥원에서 인정한 평론가십니다. 거기 낼 때는 본명으로 내신 거죠? 네, 본명으로 냈죠. 처음에 이런 평론이나 글 쓰는 거 본업이 번역이시니까 네네. 취미로라도 텍스트를 쳐다보기 싫을 수 있거든요. 저는 예전에 애니메이션 만들고 영상 만들고 영화 광고 이런 거 만들 때는 TV 쳐다보기도 싫더라고. 쉴 때는 그럴 수도 있는데 왜 또 글 쓰는 일을 굳이 그냥 만화 즐겨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 그 생각을 해봤어요. 되게 고민이 많았는데 웹툰이라는 매체 자체에 방식 자체에 평론이라는 시스템이 들어갈 자리가 있는가를 되게 많이 고민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이미 댓글에서 소비가 많이 되고 일단 두 번째로는 이 트위터나 아니면 페이스북 같은 그런 곳에서 짧은 글로 트위터는 140자 이내에서 한 줄 정도로 소비되고 많은 작품들이 너무 많은데 그러니까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이게 평론의 방식이 옮겨가고 있는 건 아닐까. 줄글로 길게 해서 세 줄 요약 없이 엄청 길게 막 쓰면은 몇천 자도 쓰잖아요. 전 그렇게 쓰죠. 네. 그런 식으로 써 있는 거를 굳이 사람들이 읽을까, 필요로 할까? 왜냐면 저는 웹툰 스타를 5년 동안 하면서 4년 동안 하면서 그 실패들을 봐왔거든요. 맞아요. 크리틱 M이라는 곳에서 되게 야심차게 되게 유명한 작가님들이 교수님들 다 모아두고 라이브로 방송까지 했었어요. 인터넷에서 그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 평론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말을 하시면서 되게 막 열이 불타오를 때죠. 근데 그때 공모전에 냈었는데 떨어졌었는데 그때는 제가 아무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근데 그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고서 필요하긴 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죠. 근데 크리틱 M이 1년 뒤에 문을 닫았어요. 사실상. 지금 가보면 이미 2016년에 올라온 기사가 마지막이고 이런 식이거든요. 그때 대상을 받았던 선우은 작가는 이렇다 할 평론 활동을 하지 않고 있고 그때 손지상 씨는 뭐 다른 쪽에서 하고 계시지만 유어만화 하시지 않나요? 네. 근데 그것도 명확하게 평론이라기보다는 글을 싣는 플랫폼이지 그 작가님 본인이 평론가로서 활동하고 계시진 않은 걸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의 이름을 걸고 유어만화라는 플랫폼을 만들었지만 거기서 내가 글을 쓰고 있진 않잖아요. 짧은 글, 뭐 한 줄평, 100자평 이런 거는 남기시지만 그런 걸 보면서 크리틱엠이라고
그렇게 유명한 분들 모아두고 했던 곳도 무너졌는데 그리고 그 전에 어디였죠? A 코믹스 A 코믹스라는 그 큐레이션을 해주겠다라고 등장했던 사이트도 결국엔 망했고 그런 걸 보면서 아 정말로 필요 없나 보다 여기에는 평론이라는 게 들어갈 자리가 없나 보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 공모전이 일단 나왔으니까 공모전을 한번 도전을 해봐야지 라는 생각이 하나 있었고 공모전 마감을 하고 나서 11월 3일이 망하의 날이었잖아요. 그때 갔는데 거기서 이상무 선생님 돌아가신 이상무 선생님의 따님이 나오셔서 공모상 대리수상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공모상을 웹툰스타도 받았거든요. 근데 그걸 보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아 이게 그냥 내가 거기에 길이 없을 것 같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안 되겠다. 이게 이상무 선생님 따님이 상을 받으시면서 막 약간 울컥하시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러고 있어도 되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브런치에 글을 쓰기 시작한 것도 있고 예전에 제가 만화 비평 관련 수업을 들은 적이 있는데 네. 같이 들었죠. 네네. 그때 모 교수님이 교수님한테 제가 여쭤본 적이 있어요. 이건 나중에 드릴 질문이기도 했었는데 미리 얘기하죠. 지면이 없다. 쓸 지면이 없다라고 이게 당당하게 얘기를 했죠. 아니 뭘 쓸 지면을 줘야 공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뭐 사석에서 말씀드리자면 뭐 한국 만화 연표, 미국 만화 연표 다 사가지고 막 보면서 막 그러니까 제 원고료 제가 받는 원고료보다 몇 배나 되는 돈을 들여가면서 글을 쓰고 있는데도 쓸 데가 없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교수님이 네가 만들어 이러는 거야. 너무 길을 네가 개척하는 거지. 물론 네가라고 하진 않으셨지만 그렇네요. 존댓말로 하셨군요. 그러니까 직접 만드세요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정말 탁 얻어맞는 기분이었거든요. 아 생각해보니까 나는 만화도 내가 독립연재한다고 뛰쳐나왔는데 내가 왜 혼자서 할 거를 생각을 못했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부터 저도 탁 혼자라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그쵸. 비슷한 얘기인 것 같아요. 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라는 말을 내가 열심히 하고 있는 거를 찾아보지 않고 있는 사람들한테 해서는 들리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방송이라는 거를 계속 꾸준히 만들어내고 있지만 이 방송을 듣지 않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이 음성 파일로 되어 있는 팟캐스트라는 매체 자체에 약간 불신이 있는 사람들이나 네. 아니면 이게 그렇게 효과적인가? 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이런 음성 녹음하는 매체는 네. 의미 있는 대화가 한 5분에서 10분 정도라면 나머지는 약간 소음에 가깝잖아요. 그 의미 있는 것만 보고자 하는 사람들한테는 네. 텍스트는 3분이면 읽을 거를 A4용지 한 2장에 정리를 하면 그냥 순식간에 그 10분 동안 하고자 했던 얘기를 위해서 1시간을 낭비해서 해야 되는데 이거 3분으로 압축이 되니까 그렇게 받아들여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고민을 하다가 브런치에 좀 혼자서 글을 쓰기 시작했고 그래서 그 생각도 좀 있었어요. 내가 방송에서 하는 것만큼 보다 더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걸 좀 보여주고 싶었어요. 네, 그런 생각도 있었고 그런 것도 저는 좀 여기서도 이제 저희가 다른 성격이 다르다는 게 느껴지는 게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이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언젠가는 사람들이 나를 발견할 거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날 발견했을 때 나한테 흥미를 가지고 저 사람 열심히 했던 거 인정해준 단계까지 가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이 어느 날 고개를 돌려서 주변 두리번 거렸을 때 내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 내가 열심히 이때까지 꾸준히 해오면서 평론 쓰고 내 작품 만들고 출판하고 이러면서 나는 그 자리에 계속 이렇게 버티면서 열심히 하고 있으면 언젠가 사람들이 나를 봤을 때 성인수가 누구지? 라고 생각하고 봤을 때 이 사람이 이런 히스토리랑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었어. 그리고 그 업계에서도 이렇게 뭐 인정받는 부분까지 올라갔다고 쳤을 때 인정받는 사람이었어. 이렇게 되면은 그 사람에 대한 관심과 그런 이 사람이 이렇게 이때까지 노력해온 게 있구나. 그게 융합이 되면 그때부터 뭔가 좀 더 사람으로서 더 많은 어필을 내 작품이나 내 글을 가지고 더 많은 어필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그때 그렇게 결정을 내렸거든요. 약간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약간 지평을 넓힌다는 느낌이었고 네. 역시 저희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생각이 많이 달라. 평론 쓰실 때 어떤 부분에서 좀 주안을 두고 그러니까 작품을 고르는 거 말고 평론을 이 작품을 써야겠다라고 생각하셨을 때 작품 이미 골랐고 어떤 부분을 주안점을 두고 글을 쓰시는지 일단은 그럼 이 두 가지 다 물어보죠. 이왕 나온 김에 작품을
어떤 작품이 쓰고 싶어진다 이런 것 대충 간추려지는 느낌이 있으면 그것도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글을 쓰고 싶어지는 작품들은 일단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가 제일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최근에 쓴 작품 중에 키스 앤 코리아라는 작품이 있는데 네. 제목만 딱 들으면 이거 완전 국뽕 만화겠구나, 뭐 보훈처에서 지원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엘리자베스 키스라는 사람이 실제였던 사람인데 네. 한국에 와서 그림을 그렸던 서양의 화가예요. 한양 당시 경성에서 최초로 전시회를 열었던 서양인이고요. 네. 그런 화가인데 이 사람에 대한 얘기를 아예 몰랐던 거예요, 제가. 그리고 이 사람이 이 조선이라는 나라를 당시에 어떻게 바라봤고 또 어떻게 해석을 했는지가 그림에 묻어나는데 약간 오리엔탈리즘에 젖어 있는 그림으로 안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람이 했을 법한 이야기들을, 그리고 그 사람이 겪었을 법한 이야기들을 그려낸 만화예요. 그런 얘기들은 되게 제목만 봐서는 알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 얘기를 좀 만화를 보기 전에 이 제목만 보고서 좀 꺼려했던 사람들한테 소개를 해주고 싶다라는 것도 있고, 아니면 워낙 유명했던 작품들 같은 경우에 다른 시각을 좀 보여주고 싶다 하는 것도 있고요. 네. 그리고 쓸 때 고민하는 거는 첫 번째로는 이게 만화로서 어떤 가치를 가지는가를 좀 생각을 해봐요. 예를 들어서 여중생 A 같은 경우에 이 작품은 저희 세대, 지금 이제 20대 후반 30대 초반이 된 사람들을 네. 조망하는 만화예요. 인터넷이라는 게 처음 생겼고 대중화가 됐고 모두가 인터넷을 사용하는데 우린 그게 태어나자마자 있었던 거예요. 컴퓨터를 처음 쓴 게 아주 어릴 때고, 그리고 살면서 자연스럽게 컴퓨터를 사용하게 되고 인터넷이라는 게 자연스럽게 삶에 들어오게 된 세대인데, 그 세대가 처음으로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됐는데 이전에는 중고생들이 인터넷이라는 걸 안 썼던 세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학교 생활이 전부였다고요. 근데 얘네들은, 우리 세대는 학교 생활이지만 게임을 하면서 만난 사람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정모라는 게 처음 생기고 그랬을 때 그렇죠. 내 길드원들, 이 사람도 그 생활의 일부인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학교 생활에서 떨어져 나온 아이들이 거기에 정착을 하기도 하고, 학교 생활 정을 접붙던 애들이 거기서 다시 자기 또래 집단을 만들기도 하고, 이런 게 처음으로 생겨났던 거예요. 근데 그 시대를 조망하는 웹툰이 없어요. 여중생의 이전에는 그냥 단편적으로 나오죠. 왜냐하면 이건 나한테는, 이 그림을 그리고 있는 작가한테는 체화된 거거든요. 당연한 세상이에요. 근데 그 분리가 일어나는 시점을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를 고민하는 작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작품이 좀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아쉬운 점도 보이죠. 이 작품에서 폭력을 단편적으로 너무 그린다거나 사이다 서사가 없는 대신에 너무 우연하게 사라져버린 고통의 이유, 이런 것들을 보여준다거나 누군가에게는 없는 이야기들, 그리고 서울이 아니었다면, 장미라는 주인공이 서울에 안 살았다면 절대로 벌어질 리 없는 이야기들 같은 것들을 조명하지 않는다라는 아쉬움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만화는 처음으로 지금 20대 30대가 된 사람들의 유년기를 조망하는 작품이기 때문에 가치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 어떤 얘기를 하고 싶은가, 내가, 그게 되게 중요하죠. 역시 다양한 걸 생각하시네요, 보시면서. 다양하게 생각을 하면서 보면 되게 재미없어요, 만화가. 모든 만화가 네. 일단 보고 다시 볼 때 생각을 하는 거죠. 저희는 이미 그럴 수밖에 없는 네. 저주에 걸렸잖아요. 이제는 작품을 그렇게 안 볼 수가 없는 단계에 접어드는 것 같아요. 영화 볼 때도 어벤져스 그냥 보면 되는데 네. 그냥 맞아. 그냥 안 봐줘요. 이렇게 막 얼마 전에 저스티스 리그를 보는데 아우 고생 많으셨네. 그냥 안 봐지더라고요. 참 왜 이렇게 원더우먼 나오는 컷에는 이렇게 로우 컷, 로우 앵글이 많은지 참 화가 좀 나더라고요. 어쨌든 이거는 제가 앞선의 인트로에서도 잠깐 말씀드렸던 건데, 네. 이 웹 만화를 소비하는 환경이 지금 많이 변했어요. 변하고 그렇죠. 있고, 그리고 그 변화에 의해서 작품군이 생겨나고, 말씀하신 대로 지금 플랫폼과 작가 간의 어떤 문제점들을 조금씩 수정해 나가는 그런 타이밍에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장점도 많지만, 이런 지금 모바일 환경이나 디지털 환경이라는 게 단점도 앞선 말씀드렸던 건지 분명 없다고는 할 수 없어요. 나도 모르게 가볍게 이 컨텐츠를 습관적으로 여기는 게 습관화될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거 말고도 볼 게 너무 많고, 이거 언제든 키면 언제든지 나오고, 그런 것 때문에
이게 그러시면 안 돼. 왜냐하면 그 독자분들한테 이 만화의 가치에 대해서 좀 더 여러분이 생각하지 못한 이런 부분들도 있어요라고 좀 더 알려주고 나면은 그 작품이 좀 더 다르게 보이거든요. 독자 입장에서는. 그러면은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역할이 이제 이런 팟캐스트나 이런 걸 통해서 하는 미디어나 아니면 평론 이런 것들 뭐 짧게는 댓글 한 줄이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것들이 있는데 푸른봄 작가님은 만화판에서 만화를 그리시지는 않지만 이 두 가지 역할을 다 하고 있어요. 평론과 미디어 이 역할을 다 하고 계시는데 지금까지 나온 거 중에는 이 두 개가 다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처음엔 그냥 좋아서 팟캐스트도 그렇고 평론도 이제 시작하신 지 좀 됐으니까 이런 것들이 그냥 좋아서 시작했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어떤 사명감이나 좀 자신만의 생각, 철학 이런 것들이 좀 생기셨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다 처음에는 이제 덕질로 시작하죠. 저도 그쵸. 그랬고 지금은 어떠신지. 지금은 사실은 이거는 그냥 저희끼리 웹툰리스트 팀원들끼리 했던 얘기인데 서로 그 정한 포지션이 있어요. 네. 그 이빨 같은 경우에는 현재 벌어지고 있는 사회 현상과 그걸 묻고 작품을 묻고 그리고 앙팡 같은 경우에는 보이는 그림이나 아니면 그 서적 구조에서 좀 얘기를 해보고 대해서 채색이라든지 그런 것도 그렇고 예술 쪽에 얘기를 하고 저 같은 경우는 분석을 맡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사실은 어디에서 왔고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다, 어떤 얘기가 모티브인 것 같다 이런 걸 분석하는 역할을 맡았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한 1년, 2년 지나고 나서는 그게 좀 생겼던 것 같아요. 이 작품을 볼 때 어떤 식으로 봐야겠다라는 기준들이 좀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가장 뜨거운 이슈가 뭐냐? 그럼 이 작품은 그 뜨거운 이슈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연재가 되고 있는 작품이라면, 아니면 연재가 오래된 작품이라면 지금 시선에서 보기에 이 작품은 어떻게 보이는가를 좀 신경 써서 읽은 것 같아요. 작품들을. 그러다 보니까 좀 뭐랄까 가치관, 작품을 보는 제 나름대로의 주관이 생겼고 그러다 보니까 좀 글을 써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근데 그때 마침 크리틱이면 망하고 이런 걸 보면서 안 되겠는데? 라는 생각을 하다가 다시 뭐 공모전도 생기고. 만약에 네. 돈을 안 주는데 누가 사이트를 만들었어요. 네. 만화 평론 리뷰하는 사이트를 열어놓고 거기다 글을 쓰세요 하면 쓰실 의향이 있어요? 지금 브런치 하고 있는 게 그거잖아요. 브런치는 많은 글들이 올라오잖아요. 네. 그런 거 말고 만화 출판되는 만화나 새로 시작하는 웹툰들에 대한 모든 데이터베이스를 그러니까 기본 데이터베이스 그냥 검색어에 만화 제목만 넣으면 그 만화가 언제 나왔고 이런 거 사전 적합까지 쫙 나오고 네. 그 만화에 대한 리뷰 같은 것도 만약 그 사이트에 쓰게 되면 그런 것도 같이 등장하는 그런 사이트를 만약 구글 같은 거지. 그 만화판 구글인 거죠. 만화판 네이버 같은 그런 사이트를 만든다면 참여하실 생각 있으세요? 할 생각 있죠. 확실히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브런치에 쓴 걸 긁어다가 올리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 식이니까 그거를 약간 수건 사업 중에 하나예요. 그게 그 만화판에 항상 선생님들이 얘기를 하시거든요. 여기 선생님이라면 교수님들이 필요하다. 60년대부터 그저 이전부터 쭉 모아서 그걸 볼 수 있는 게 필요하다. 당연히 알죠. 근데 그걸 하려고 하는 데가 이제 아까 말했던 만화영상진흥원에 만화 규장각을 가면 하고 싶어 하는데 규장각에서 일부 좀 해놓은 것도 네. 있어요. 많아요. 인력이 딸리고 하다 보니까 이걸 편하게 찾아보기 힘든 지점들이 있어요. 그런 걸 편하게 되고 검색을 했을 때 작품 연혁이랑 작가 정보랑 리뷰가 한 번에 나온다면 되게 좋죠. 할 생각 있습니다. 앞으로 만화 관련해서 글은 어떤 걸 써보고 싶으세요? 글은 만화 관련해서요. 작품 말고는 써보고 싶은 글 같은 건 없습니까? 제안 같은 건 좀 해보고 싶은데 이건 지금 웹툰 사이트에 가끔씩 올리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최근에 가장 뜨거운 이슈가 레진 코믹스잖아요. 네. 그 얘기를 썼었어요. 레진 코믹스가 웹소설 분야를 닫을 때 저보다 늦게 한 작가님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닫았대라는 게 딱 그 퍼지고 뉴스가 나오기 전에 닫았다고? 그래서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니까 닫은 게 맞아요. 근데 저한테 듣고 안 하신 작가분들이 있어요. 이건 예의가 아니잖아요. 기본이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아니 니들이 작가주의를 표방했는데 니들의 작가주의는 작가 죽이기냐라고 글을 쓴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지갑게 터질 때 그럴 때도 그냥 주장처럼 해서 올리고 니네가 고민을 많이 했다고? 고민을 많이 했는데 결과가 이거야? 라는 식으로 올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전 그 생각이 있어요. 누구 편을 들자고 하는 게 아니라 플랫폼이 강자인 건 맞아요. 100% 사실이에요. 이거는. 왜냐면 플랫폼이 돈을 주고 있으니까 작가들한테 돈을 주니까. 근데 이 돈을 가지고 치사하게 굴지 말아야지 하는 생각이 있어요.
근데 굉장히 치사하게 굴고 있잖아요 지금. 49만 원밖에 안 되는데 이거 정산 안 해줬다고 우리한테 뭐라 그러는 거야? 라는 식으로 까고 작가 수익을 동의도 얻지 않고 까고 비밀 유지 조항 위반이거든요. 위반을 해놓고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었다. 어쩔 수 없는 사정이 뭐냐고요. 자기들이 비겁해 보이지 않기 위한 거잖아요. 그런 짓은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게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게 있을 때마다 좀 얘기를 하려고 하는 편이고, 아니면 작가 같은 경우에는 약간 뭐랄까 웃기거나 아니면 관심을 얻기 위해서 내가 이슈가 되기 위해서 약자를 조롱하거나 아니면 정말 비난을 위한 비난을 하시는 분들이 가끔씩 있어요. 맞는 건 아니고. 근데 그분들의 좀 제어 장치가 필요해요. 그게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작품 작가들이 막 나가지 않게 만드는 거. 그러니까 약자를 조롱하는 건 하면 안 되는 짓이잖아요. 다 알잖아요. 사회적 약속이 돼 있는데 그 약속을 어기는 게 마치 예술인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사회의 고정관념을 깼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건 예술이 아니라 조롱이라고 말을 해줘야 되거든요. 댓글에서 말하는 것보다 만약에 제가 평론가로서 얘기하는 게 더 힘이 세다면 그게 낫겠죠. 그런 생각은 좀 있어요. 그러시군요. 바로 그러면 이어서 웹툰이스타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네. 이것과 연결돼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께서는 지금 진지한 만화 이야기 성인수의 만화 클래식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우리 시대 웹툰 작가들의 생존기의 저자 박인찬입니다. 벌써 한 4년째 하고 계십니다. 4년 반 정도 됐죠. 그 반이 더 중요하죠. 기간이 무시할 수 없거든. 매주 하는 거니까. 4년 반, 4년 6개월 넘게 하고 계시는데 느낌이 어떠세요? 이제는 그냥 생활의 일부인 것 같아요. 그 웹툰이스타 방송 중에서도 방금 말씀하신 그런 얘기들 많이 하시죠? 많이 하죠. 네. 방송에서는 이게 주가 될 수는 없으니까 초반에 이제 그 이번 주에 읽은 웹툰 소개하는 코너가 있는데 웹툰을 다착해라고 그 코너나 아니면 툰드라라고 뉴스 소개하는 코너가 있어요. 네. 거기서 이제 제 목소리가 아니라 제가 쓴 글을 모양 아나운서가 읽어주는 걸로 대신하곤 하죠. 생활의 일부다. 네. 이제는 약간 일요일에 녹음이 없으면 뭐 불안하고 그래요. 시작할 당시에 네. 푸른봄 작가님의 상황이 궁금합니다. 당시에 저는 군대를 갔다 와서 막 1년 정도 중국에 갔다 온 상황이었고요. 네. 그래서 중국 어학연수를 갔다 와서 그리고 아직 전역한 이후에 기운이 남아 있어서 뭐라도 하면 잘 될 것 같은 하면 된다라는 마인드가 지금은 그 자세가 별로 좋은 것 같지 않은데 그런 게 있었고 이빨이 같이 맨 처음엔 같이 했었어요. 이빨만 이빨이 당시에 막 전역을 했었고 그리고 앙팡은 아직 대학생이었고 그랬는데 다 나이가 같은 나이신 거예요? 아니요. 저보다 이빨이 한 살 어리고 이빨보다 한 살 어린 게 모양이랑 앙팡. 어떻게 아신 거예요, 다? 이빨은 제 학교 후배고요. 네. 그리고 앙팡은 저랑 10년 지기 친구예요. 나이가 어린데? 네, 뭐 한 10년 정도 10년 됐나? 10년 넘었겠네요 이제. 고등학생 때 어떻게 하다 알게 돼가지고 그냥 꾸준히 생각이 맞고 그러니까. 그렇구나. 그럼 이것도 질문해줘. 그때 상황이랑 그럼 지금은 어떻게 변하셨는지. 그쵸. 그때는 다 대학생이었고 이게 일단.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서 여쭙는 겁니다. 그때는 모두가 대학생이었고 그러니까 시간이 많았죠. 시험 기간 하루 정도, 시험 기간 한 주 정도 빠지는. 그래서 꾸준히 하게 됐고 하다가 10회쯤에 모양이 처음 왔다가 18회인가 20회부터 모양이 같이 하게 됐었어요. 일요일날 모여서 녹음을 하고 각자 할 일 하고 그게 여유가 있으니까 한 2년 정도 하다가 다 이제 각자 대학을 졸업하고 이빨은
처음에 그 국회 인턴으로 들어가서 있었고, 그리고 대학교 4학년 2학기 때 네. 앙팡이 취업을 하게 됐고, 음. 그때 딱 한 달 쉬었어요. 4주. 앙팡이 연수원에 들어갔는데, 그리고 이빨은 당시 캐나다 어학연 들어갔었거든요. 그리고 모양은 그때 부산에 있었나? 그래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저밖에. 혼자서 이거 한 2시간 얘기하고 있으면 미친 사람 된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딱 그 4주 쉬기 처음에 사실은 혼자서 녹음을 해봤어요. 네.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전 매주 미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어서 이건 아니다 싶어서 음. 일단은 4주를 쉬고 다시 돌아왔죠 그때. 단도직입적으로 여쭙겠습니다. 돈이 안 됩니다. 안 되죠. 4년 동안 네. 돈 한 푼 안 됐어요. 조금 됐겠지. 그 근데 그 조금이란 그렇죠. 게 뭐 녹음비도 안 빠지는 돈이에요. 네. 4년 동안 버틴다는 게 쉽지 않은데 어떤 마음이셨는지 그리고 지금은 어떤 마음인지 그것도 궁금해요. 이게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냥 좋아하는 거 하면서 서로 모여서 만화 좋아하는 애들끼리 모여서 만화 얘기하고 그냥 운이 좋으면 내가 좋아하는 작가님 모셔서 인터뷰도 할 수 있으면 좋고 정도였어요. 근데 처음에 이제 조경규 작가님을 모시고 조경규 작가님 다음에 김인정 작가님, 해칭년 작가님 이런 분들이 오시는데 되게 좋아하시는 거예요. 없었어요. 그 전까지는 제대로. 네. 이렇게 작가분들이 만든 팟캐스팅이 있었는데 독자들이 불러서 작가와 얘기를 한다? 이런 게 거의 없었거든요. 저도 지금 막 출연시켜 달라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만화클립 별로 유명하지도 않은데 근데 웹툰이스타도 많을 것 같아요. 있었죠. 출연시켜 달라고. 출연시켜달라는 분들이 처음에는 제가 작가님들 잘 모르니까 없었는데 지금은 가끔씩 있죠. 나도 불러줘요 하시는 분들. 근데 그 청탁 그 들을 때마다 청탁이죠. 어떻게 보면 들을 때마다 좀 기분이 묘해요. 저는 내가 안 불렀는데 왜 온다는 거야. 그런 생각이 좀 있고 내가 부르면 오는 거지. 왜냐면 내 세상이니까 내 바운더리에 당신을 초대하는 거니까. 그리고 뭔가 나쁜 사람 된 거 같고 청탁 받으니까 뭔가 부정청탁인가 이게. 기회의 균등이 아닌 것 같고 뭐 인맥 따라서 오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이 좀 있어서 그렇긴 한데 그럴 때 기분이 어떠신지. 좀 난감할 때가 있어요. 저희가 인터뷰를 모시고 싶다고 모실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게 그러니까 작가님들한테 이 작가를 고르고 안 고르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렇죠. 일단 시간이 인터뷰를 잡아놨는데 오늘 같은 상황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럼 정말 큰일 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앙팡 같은 경우에 지난주에 저희가 주드 프라이데이 작가님 인터뷰를 했는데 들었습니다. 못 왔어요. 이미 약속을 잡아놔서 그리고 작가님은 비행기 티켓이 인도에서 오셨는데 이런 상황이 생기면 못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터뷰를 맞추려면 정말 세심한 노력이 필요해요. 그때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늘이 좀 더 와야 된다. 적어도 한 명은. 왜냐면 저는 일단 제가 시간을 낼 수 있으니까. 프리랜서시니까. 그게 제일 큰 것 같아요. 내가 프리랜서를 하니까 나는 그래도 내가 마감을 하루 미루면 내가 올 수 있고 마감을 빨리 끝내면 올 수 있으니까 나는 제 노력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친구들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친구들한테는 이렇게 말하면 되게 싫어하는데 되게 고마운 게 돈도 안 되고 보람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마저 보람도 크게 생기지 않아. 보람도 4년이면 오래 했지. 그거 이제 바닥날 때 됐거든요. 네. 이미 났을 거야. 근데 와서 하는 말이 그거예요. 내 일상에 일밖에 없는 게 아니라는 걸 일깨워주는 방송이 이거다. 그래서 나는 되게 좋다. 별나라 한번 갔다 오는 거지. 일주일에 한 번씩. 그 말이 너무 좋더라고요. 왜냐면 저는 이것도 일의 연속이에요. 왜냐면 편집은 제가 하거든요. 그러면 이걸 녹음을 하고 나면 편집까지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친구들은 녹음하면 끝이지만 저는 그게 아니잖아요. 대본 준비를 각자 하지만 이제 맡은 사람이 하지만 대본 준비를 하고 이걸 녹음을 하고 편집까지 하고 그러면 일주일이 가는데 그러고 나면 다음 대본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만약에 일을 하면서 같이 했다 못했을 거예요. 직장에 나가면서 하면 전부 다 일을 했다면 못하죠. 한 명이 그래도 기둥을 잡고 일을 하니까. 그래서 되게 친구들한테는 되게 뭐랄까 같이 가는 전우의 마음이 있죠. 전우회가 생기죠. 전우회죠. 이건 완전히. 돈이 안 되는데도 같이 하고 있다는 게 신기해요. 아직도. 지금 마음가짐은 처음이랑은 좀 달라진 것 같은 게 그때는 이제 뭐 우리 팟캐스트에 조경규 작가님이 나오신다고? 와 어떡하지 막 이런 거였다면 한 번 그런 적이 있었어요. 주호민 작가님이
그 마왕 주마왕 연재하실 때 왜 나 다시 안 불러주냐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때 약간 어깨에 힘이 여태까지보다 더 많이 들어갔죠. 오시면 망하는데. 아니, 2번이나 오셨으니까. 그래서 그때가 이제 주문 작가님이 방송 많이 나가시기 전이거든요. 그리고 김보통 작가님도 모시고 나서 막 강연 많이 다니시고 이런 거 보면서 역시 우리가 테스트 베드다. 그럼 내가 통하는가 안 통하는가를 여기서 시험하는 게 아닌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했던 말 또 반복하는 거지만 가교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디지털 시대에는. 안 그러면은 작가가 그냥 온오프되는 저 멀리 있는 디지털 세계에 온오프되는 저 멀리 있는 그냥 사람으로도 안 보일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끄집어내서 작가들을 끄집어내서 미디어로 앞에 앉혀놓고 내가 말씀을 듣고 싶어요. 그리고 독자들이 듣고 싶어 해요라는 거를 이렇게 독자들한테 전해주면은 그때부터는 작가가 그러니까 내가 아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죠. 내가 아는 작가, 내 곁에 있었던 작가 이런 느낌이 친근감이 한번 들어버리면 앞으로 그 작가를 보는 눈이 달라진다고요. 근데 그 역할을 미디어가 해줘야 되거든요. 평론은 그걸 반대로 작품을 계속 좀 까는 일이 많겠지만 까면서도 이렇게 계속 싸워가면서 가는 거고, 근데 이 두 가지 역할을 다 하시는 거니까 대단한 거죠. 그래서 요즘에는 조금 생각이 달라졌어요. 물론 좋아서 모시는 분들이고 되게 알아보고 싶어서 얘기를 들어보고 싶어서 모시는 분들이지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만화가가 됐고 어떻게 작품 활동을 하는지에 좀 더 집중을 하려고 해요. 전에는 그건 제 영역인데 저는 만화 클래식 모시면 작품 얘기 안 물어보거든요. 사람 얘기 계속 물어보거든요. 저희 작품을 중심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스타일이 다른 건데 제 영역을 침범하시네요. 그래서 저도 내년부터는 웹툰을 다루기로 했습니다. 서로 이게 컨버전스 아니겠습니까? 융복합이죠. 융복합. 근데 분명한 건 웹툰이스타랑 만화 클래식은 좀 달라요. 제가 봤을 때는 만화 클래식은 좀 더 어둡고 그리고 좀 다른 것 같아요. 작가들 모셔서 이렇게 물어보는 게 많이 좀 달라요. 제가 느끼기에는 필요하죠. 둘 다 중요한 것 같아요. 약간 저희는 약간 부흥회 느낌이라면 모여서 막 작가님 모시고 막 박수 치면서 부흥회 느낌이라면 전 취조하는 느낌이라서 둘 다 필요합니다. 확실히. 웹툰이스타에서 작품 선별하는 기준. 일단 기준은 연재가 좀 되어 있어야 돼요. 얘기를 할 수 있을 만한. 너무 많아도 또 안 되고. 스토리를 얘기해 주시니까 네. 간략한 신호를 말해 주니까. 예를 들어서 너무 재밌는데 한 7화밖에 연재가 안 돼 있으면 못 해요. 그걸 빼죠. 리스트에서 빠지고. 그리고 한 너무 재밌는 만화인데 예를 들어 덴마 한 600화 돼요. 못 해요. 덴마는 저희가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나눠서 150화씩 끊어서, 왜냐면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 한 편 한 편이, 예를 들어서 에피소드별로 한 달을 해보자 라는 얘기를 2년째 하고 있습니다. 또 한 명이 그 기둥을 잡고 해야 돼서 어려운 일일 거예요. 이거는 그리고 그때 그 얘기 나올 때쯤에 아이즈에서 위근우 기자가 덴마 덕후거든요. 덴마 얘기만 8편을 기사를 시리즈로 냈어요. 네. 그걸 보고서 딱히 할 필요 없겠는데? 그걸 읽으면 돼. 이거 읽으면 되겠는데? 싶은 거예요. 그런 것도 있었고. 제가 이거 왜 물어봤냐면, 자 여기 취조하는 분위기니까 개인적으로 약간 단점이지 않나 싶은 부분이 있어요. 웹툰이스타에. 그거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드려봐도 될까요? 네네. 독자 여러분, 청취자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싸우지 않습니다. 어디 한번 해보시죠. 싸우는 게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쭉 듣습니다. 99화 때인가 그때 모양이란 분이 가셨던 것 같아요. 딱 그 화부터 들었거든요. 안녕 이러고 가시는. 정말 안녕이었지. 그때 그분이 굉장히 딕션이 좋았어요. 아나운서니까. 딕션이 좋은. 저분은 한 분은 되게 목소리 청량감 있고 두 분은 이렇게 뭔가 약간 일부러 그러시는 것 같은데 웃긴 역할을 해주려고 하는 거 같고, 한 분이 딕션이 굉장히 좋길래 이런 팟캐스트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첫날 들은 간다고? 안녕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이러면서 그렇게 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부터 저도 시간 날 때마다 많이 듣습니다. 제가 웬만해선 다른 사람이 하는 걸 잘 관심이 없는데 그 웹툰이스타 같은 경우는 좀 들어요. 듣는데 약간 취향을 타지 않나? 약간 액션이라든지 액션물이라든지 성인물이라든지 이런 것에서도 좋은 작품들이 있는데 약간 그
네 분의 취향과 성향을 타는 것 같다. 근데 제가 이게 만약에 그냥 덕후들이 매니아들이 모여서 우리 이거 좋아라고 얘기하는 거면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좀 메이저 느낌으로 올라와 줘야 되지 않나 웹툰이스타가.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고 그 역할의 중심에 있거든요. 만화 클래식 따위는 따라잡을 수 없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건데 약간 취향을 타지 않나? 라는 생각을 종종 해요. 이게 확실히 꾸준히 들어보신 분들은 말씀을 해주세요. 이게 저희가 좋아하는 작품이랑 그냥 고른 작품이랑 아니면 어떤 의미가 있어서 고른 작품이 리뷰할 때 느낌이 다르다고. 아까 말했던 부흥의 느낌이 저희가 좋아하는 작품을 하면 진짜 부흥의 느낌이 나요. 막 서로 신나서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최근에 했던 작품 중에는 이달초 야구단 이런 작품은 보고 나면 막 주체를 못하고 좋아서 어쩔 줄 모르는 게 느껴져요. 저도 하면서도 느껴지고. 근데 뭐 취향을 탈 수밖에 없는 게 저희는 저희 취향이 다 확고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모두의 취향을 다 맞출 수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달초 야구단도 이빨이 만약에 리뷰에 왔으면 이빨은 약간 그 비판하는 입장에서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근데 굳이 그렇게 취향을 버리지 않고 있는 건 저희가 재미있는 게 가장 먼저기 때문에 이 방송을 만들면서 우리가 재밌어야 된다. 이게 제일 목표거든요. 우리가 재미없으면 이거 안 하게 될 거라고 생각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리뷰를 하다 보면 성인물이나 액션물이나 개그물 같은 경우에는 리뷰를 하면 재미가 없어요. 리뷰 자체가. 여러 번 해봤는데 성인물을 리뷰를 하면 예를 들어서 에로틱한 성인물이 있고 폭력적인 성인물이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서사 구조가 탄탄한 게 있고 탄탄하지 않은 것도 있어요. 근데 탄탄한 걸 하면 서사를 바탕으로 얘기를 하는데 폭력, 액션씬 이런 걸 얘기를 할 때 이게 구도가 어떻고 팔이 어떻게 나가는데 거기에 중심선이 어떻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으면 정말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피하게 되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개그물 같은 경우에는 개그를 설명하면 최악이라고 그러잖아요. 정말 재밌는데 예를 들어서 우당탕탕 따시기라는 만화가 있었어요. 이걸 설명을 하는데 설명하니까 재미가 없는 거야. 네. 어떤 장면이 있냐면 되게 이상한 형사가 한 명 있어요. 이 형사가 고문을 되게 많이 해요. 일단 여기서 이게 웃기지 않죠? 근데 이 사람이 지갑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지갑이 어딘지 알아내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고문해요. 으아 어딨냐? 지갑을 어딨냐? 으아 모른다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면 재미가 없어요. 일단 그럴 수 있네요. 네. 설명하면. 그래서 리뷰 이게 음성으로 하는 리뷰에는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작품을 보고 나서 꼭 말을 하거든요. 그런 작품들을 리뷰할 때 보고 나서 들어야 이 리뷰가 의미가 있어진다. 나름 고충이 있으시네요. 네. 생각은 해보니까. 해보시는 거죠 항상. 네. 근데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이게 예를 들어서 몸에 좋은 남자 지금 역대 저희가 한 회차 중에 가장 많은 조회수가 나오는 회차예요. 다운로드가 이게 매달 한 15,000씩 나오다가 이제는 한 2년 지나니까 좀 떨어졌는데 근데 이게 이 몸에 좋은 남자라는 작품을 리뷰할 때 이게 일단 전체 연령이 다 들을 수 있게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묘사라는 한계가 있고 그리고 이 작품이 왜 재밌는지 설명해야 되는데 왜 재밌는지를 설명하려면 그 성의 장면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묘사가 되는지. 그러니까 두루뭉술하게 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굳이 이렇게 하는 게 의미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다고 19금으로 하면 청취율이 정말 안 나오거든요. 팟빵에만 공개가 돼서. 근데 저희 청취자 중에 40%가 아이폰을 써요. 그럼 그 회차는 40%는 못 듣는 회차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19금을 거는 거에 있어서는 조금 생각을 다시 해봐야 되는 그런 게 있죠. 어렵습니다. 제 질문이 무색해지네요. 나름 고민을 하고 계시는구나. 뭐 하셨겠지 당연히. 고민을 하고 결과를 생각 안 하는 쪽으로 냅니다. 저는 그게 좀 아쉬웠어요. 네, 그래서 저희도 좀 아쉬워요. 확실히. 질문이 한 3가지 정도 남았는데 네. 웬만한 건 다 오셨으면 웹툰이스타 관련해서 더 상세하게 깊이 있는 질문을 할 거였는데 한 2개만 더 해보죠. 개인적으로 네. 팟캐스트 웹툰이스타 전체의 느낌 말고 그 푸른봄 작가님이 개인적으로 그 웹툰이스타 팟캐스트 방송을 하면서 네. 가장 기뻤던 순간 지금 딱 떠오르는 거 하나만 얘기해 주세요. 가장 기뻤던 순간이요. 딱 떠오르는 거. 첫 번째 조경규 작가님 인터뷰 보셨을 때. 네. 내가 불렀는데 온다 작가님이. 네. 조경규 작가님이 어떻게 알게 됐냐면 그러니까 저희가 로고를 처음에 고민을 하잖아요.
작가 아는 사람 아무도 없고 네. 지금이야 뭐 이렇게 작가님들한테 견적 한번 내주세요라고 부탁을 할 수 있지만 그때는 메일 주소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냥 웹툰 좋아하는 애들끼리 모여서 한다고. 그래서 네. 앙팡이 로고를 만들기로 하고 시작을 했는데 앙팡이 만들다가 마음에 들게 안 나오니까 그러면 조경규 작가님한테 한번 메일 보내봐 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메일을 보냈죠 작가님한테. 조경규 작가님 저희가 대학생들이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데 혹시 견적을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학생들이 하는 거면 그냥 해줄게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원래는. 근데 그쪽에서 먼저 얘기하면 뭐 네. 작가님이 그렇게 해주신다길래 그러면 저희가 너무 이렇게 죄송스럽고 감사하고 그렇다 말씀드렸더니 아무튼 나중에 인터뷰를 한번 불러주세요 하시길래 10주 하고 나서 10회차쯤에 작가님한테 메일을 드렸어요. 저희가 강남에서 녹음을 하는데 혹시 오시면 정말 영광일 것 같다. 진짜로 오신 거예요. 이럴 수가. 내가 그 좋아하는 만화를 그린 사람이 진짜 내 앞에 보더니 이걸 처음 딱 그 마주쳤을 때 작가님이랑 그 순간이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너무 기뻤고 약간 말도 안 되는 순간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지.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이 내 앞에 나타난 거랑 비슷한 거지. 아니 날 뭘 믿고 나와서 얘기를 하고 작가님이 와서 그때 1시간 반, 2시간 정도 인터뷰를 했었는데 그게 약간 잊혀지지 않는 순간이에요. 가장 기뻤던 순간. 한번 마지막으로 웹툰이스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이 웹툰이스타의 임하는 각오나 아니면 청취자분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을 것 같아요. 한 말씀 해주십시오. 일단 청취자분들한테는 저희가 좋은 방송 해야겠다라고 계속 다짐을 하고 있는데 그 전달이 잘 되고 있는지 모르겠어서 저희가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네. 또 그 고민을 결과물로 들려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각오라면은 좋은 작품들을 여러분이 몰랐던 작품들 같은 걸 소개해서 그 작품을 보시면 저희가 최고의 보람이기 때문에 그런 댓글 달 때 제일 기분이 좋아요. 이 작품을 몰랐다. 근데 너희들이 소개해줘서 봤는데 정말 재밌더라. 그러면 이제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역시 내가 말했잖아 재밌다고. 약간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듣고서 재밌을 것 같아서 보셨는데 재밌었으면 아니면 재미가 없었든 댓글 남겨주시면 그게 제일 큰 보람이고요.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꾸준히 방송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꼭 하시고 싶으셨는데 못하신 말씀이나 이런 거 있으면 한 말씀 해주십시오. 일단 웹툰이스타랑 제 일이랑 다 같이 하면서 친구들도 그렇고 자기 일을 하면서 이렇게 취미 생활을 하는 게 처음엔 취미 생활이었는데 이제는 되게 삶의 일부처럼 돼서 즐겁고 어떤 걸 만들어낸다는 즐거움을 매주 느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대상이 내가 좋아하는 것일 때 그 짜릿함이 있는데 혹시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냥 해보세요. 팟캐스트는 그냥 해보면 됩니다. 너무 쉽고 돈도 안 들고 돈이 안 돼도 할 수 있어요. 심지어. 물론 계속하는 건 다른 얘기겠지만 뭐든지 꾸준히가 힘든 것 같아요.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웹툰이스타에 비하면 보잘것없는 방송이지만 아닙니다. 오늘 만화클래식 방송 녹음하시면서 어땠는지 그리고 저희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끝인사 부탁드리면서 이 시간 끝내도록 하죠. 네. 이렇게 인터뷰를 당했을 때 처음에 인터뷰를 하면 보통 질문지가 먼저 이렇게 오고 며칠 전에 오고 네. 저는 그 질문지에 대답을 준비해 가서 그 자리에서 읽는 것 정도였어요 거의. 근데 이렇게 질문도 제가 했던 어떤 인터뷰보다 많고 시간도 어떤 인터뷰보다 길었고 그리고 다양한 이야기를 해준 인터뷰가 처음이어서 되게 좋고요. 원래 제가 되게 말이 많은데 이렇게 제 말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기회가 있어서 되게 좋습니다. 다음에 네 분 같이 꼭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때는 말이 많은 4명이 다 모이기 때문에 제가 잘 진행 잘해요. 네네. 제가 잘 끊어서 할 테니까 정신이 없어질 수도 네, 있습니다. 너무 걱정하시고 오늘은 3시간 녹음하니까 막판에 지금 당이 딸리네요. 네. 자, 오늘은 본업은 번역가를 하시면서 웹툰이스타 방송도 하시고 그리고 이제 방송을 넘어서 글로써 만화 평론도 하시는 푸른봄 작가님 모시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분 모시면서 웹툰이스타를 모실 때는 또 다른 얘기를 하겠지만 이분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들을 얘기가 많다라는 거 말씀드렸었는데 여러분들도 아마 충분히 느끼셨을 겁니다. 그리고 전국에 많은 만화를 좋아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그 중에서도 앞서 말씀드렸던 거 이 메신저 역할, 컬렉터 역할, 이 역할을
큐레이션이라고 할까요? 큐레이터 역할을 잘 해줄 수 있는 사람들도 분명 필요하거든요. 제가 제 얘기 잠깐만 하고 끝낼게요. 네네.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 꿈이 만화가였는데 제가 그리는 그림체나 제 그림 실력이 그 당시에 만화가들 수준으로 봤을 때 절대 만화가가 될 수 없는 그림체였어요. 그런데 저는 만화를 근데 너무 좋아해서 그 바운더리 안에서 놀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생각했던 게 그러면 스토리 작가를 해볼까? 아니면 만화를 가지고 평론을 해볼까? 이런 것들을 그때부터 꾸준히 생각을 해봤었는데 지금도 혹시나 중고등학생 여러분 그리고 아니면 20대, 30대가 되신 분들 중에서도 본업은 있으신데 본인이 만화를 너무 좋아한다. 그리고 이 만화를 나는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물론 다른 분들이 가볍게 생각한다는 건 아니지만 그냥 어떤 소비하는 컨텐츠로서 여기지 않고 그거보다 좀 더 깊이감 있는 얘기를 내가 느끼는 것 같고 그거를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싶고 그로써 그 작품이 그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 푸른봄 작가님 따로 모셔서 또 얘기를 해봤으니까요. 여러분들도 그런 거 관심 있으시면 지금 한국에는 제대로 된 평론가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만화가 나오는 거에 비해서요. 그런 것들도 한번 고민해 보셔서 자신이 만드는 컨텐츠를 계속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방송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방송인 공교롭게 12월 25일 월요일이더라고요. 그날 크리스마스 날 업데이트 될 텐데 그날은 곤 사토시 감독의 크리스마스의 기적을 만날 확률이라는 작품 그 작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